먼 곳에서 온 노래. 봄학기 강의를 마치고 페테르부르크에 왔다. 미진 선배가 페테르부르크 대학원에 입학한 지 10년 만에야 이 도시에 오게 된 것이다. 출국 전날 율라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초록색 롱워피스를 입은 동양 여자가 보이면 나인 줄 알아달라고. 솔직히 내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보이니까 율라가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율라는 입구 게이트에서 허둥대는 내 어깨를 잡고 웃어 보였다. 미지 선배가 보내오는 사진마다 선배 옆에서 별다른 미소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던 폴란드 여자, 짙은 일자 눈썹, 회색 눈동자, 얇은 입술 때문에 꽤 차가운 얼굴로 기억했지만 실제로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주소만 알려주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율라는 막무가내였다.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소우는 소중한 손님이니까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며 굳이 마중을 나왔다. 우리 집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가면 미진 연구실이에요. 미진이 자주 가는 여름 정원은 우리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고 미진이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 정도 알려줄게요. 능숙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알아듣기 쉬운 발음으로 율라는 천천히 말했다. 그녀와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했죠? 3년쯤.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플랫메이트로 처음 구한 사람이 미진이었어요. 미진이 연구실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살았으니까요. 플랫 건물은 미음자 모양이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도넛처럼 가운데가 뻥 뚫린 공간에 정원이 있었다. 율라의 집은 그 건물 3층에 있었다. 방 둘에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세탁실 하나, 부엌 하나의 작은 공간이었다. 율라는 현관문 앞에 신발을 벗어놓았다. 미지가 함께 산 다음부터 집에선 신발을 벗어요. 습관이 되니 이게 편해요. 발바닥에 닿는 나무 바닥이 부드럽고 차가웠다. 여기가 미진 방이었어요. 그녀가 방문을 열자 은은한 계피향이 났다. 싱글 침대 하나, 오크로 만든 커다란 책상 하나, 텅 빈 책상과 책장과 3단 장식장, 옷장 하나가 보였고 커다란 창으로 늦은 저녁 햇살이 내려왔다. 한동안 플랫메이트를 받지 않았어요. 이 방도 사람이 반가울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이제 여기가 소은 집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미진 선배가 3년간 사용했을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가만히 누워 미진 선배의 시선으로 벽과 천장을 응시했다.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지만 바로 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이미 오전 10시였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6시간 동안 환승 대기를 해서인지 그 전날까지 학생들 시험지를 채점하느라 잠이 부족해서였는지 율라가 나가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로 깊이 잔 것이었다. 부엌으로 가니 식탁에 토스트와 사과, 삶은 계란, 오렌지 마멀레이드가 있었다. 냉장고에 우유와 주스가 있습니다. 커피 메이커에 진한 커피가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율라는 시내 지도에 현재 위치를 별 모양으로 표시하고 지도 곳곳에 점을 찍은 뒤 설명을 달아놓았다. 민진의 연구실, 미진의 아파트, 베트남 음식점, 여름 정원, 경교의 성당. 그 옆에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까지 적어놓았다. 미진 선배는 리넨 소재의 하늘색 선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헐렁한 옷이 아닌데도 몸이 작아 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그녀는 가느다란 담배를 한 손에 들고 골똘히 메뉴판을 들여다봤다. 짧고 가는 머리카락이 햇빛에 비쳐 반짝였다.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을래. 너는? 나도 같은 걸로 먹겠다고 하니 선배가 웨이터를 불러서 러시아어로 주문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서울과 페테르부르크의 날씨와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왜 이리 늦게 왔어? 금방이라도 놀러 올 것처럼 얘기해놓고서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내가 덮어놓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마다 무한해진다. 정말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와줘서 좋기만 한데 그렇게 말하는 선배의 얼굴 위로 나무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 보였다. 여기서 선배랑 있으니 마로니에 공원 담장이 생각나요. 담장 옆에 나무가 있었잖아요. 덕분에 여름에 그늘에 앉아 시원하게 공연할 수 있었고 내 말에 선배의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퍼졌다. 처음 만났을 때 선배는 25살 노래패 고학년 선배였다.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마로니에 광장에서 공연을 했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이 그저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노래했다. 광장의 나지막한 담장이 우리의 무대였다. 우리는 담장 위에 올라가 팔짱을 끼고 가끔은 서로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다. 차츰 어둠에 잠기는 공기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섞이는 동안에는 자질구레한 생활로부터 몸으로부터 무거운 생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살과 뼈가 점점 무게를 잃어가는 기분, 내 몸이 작은 열기로도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속이 텅 빈 풍덩이 된 기분이었다. 가는 끈만 끊어버리면 어디로도 날아갈 수 있어.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 그럴 때면 내가 아마도 노래 부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리라 확신이 들었다. 처 야외 공연을 했던 4월의 저녁을 잊을 수 없다. 준비한 레퍼토리가 다 끝났을 때 미진 선배가 계획이 없던 독창을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나도 다른 동기들도 선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맑고 여린 목소리에 강단이 있었고 멜로디나 가사를 떠나서 목소리만의 이야기가 있었다. 선배의 노래가 날카롭고도 부드럽게 내 속으로 들어오자 내가 겨우 감추고 숨겨온 모른 척하고 싶었던 내 속의 한 조각이 속수무책으로 떠올랐다. 그게 무엇이든지 정확히 몰랐지만 선배의 노래는 나를 부끄럽게도 슬프기도 했다. 선배의 가느다란 어깨를 두 손으로 누르고 그녀의 입술을 내 입술을 얹고 싶었다. 그 자그마한 입속으로 어둠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싶었다. 어떻게든 선배의 세계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고 싶었다. 선배와 가까워지기 전의 일이다. 우리는 여름 정원을 함께 걸었다. 정수리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렸다. 러시아에서 살기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똑똑한 축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가장 뒤처지는 축이었지. 그게 당황스러웠어. 언어가 안 됐으니까. 율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중도에 포기했을 거야. 걔가 날 많이 도와줬어. 우린 여러모로 비슷했지. 성격이 불같은 것도 선배의 창백한 팔 위로 푸른 정맥이 도드라졌다. 가끔 햇빛도 좀 보고 그래요. 걸어다니는 백설기도 아니고. 내가 타박하자 백설기 먹고 싶다 하고 선배가 길게 하품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나한테 말을 한다? 수연이 같은 애들한테는 언니 언니 하면서 반말하잖아. 강변까지 걸어갔을 때 선배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학번 차이도 많이 나고 선배가 저에게는 큰 사람이었거든요. 어른처럼 보여서 함부로 말 놓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선배가 다감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다른 선배들은 나를 귀한 새내기로 대접해줬지만 미진 선배만은 예외였다. 선배는 내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내가 동아리 방에 들어가면 안녕, 다음에 보자 같은 말도 없이 가방을 싸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길을 걷다 마주쳐서 인사를 건네며 굳은 얼굴로 가벼운 목례만 하고 나를 피하듯이 걸어갔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선배의 그런 행동에 그저 낯가리 심하고 맞으며 있는 사람의 최선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선배 그때 왜 그랬어요? 내가 묻자 선배는 쑥스럽게 웃어 보였다. 내가 오래도록 사랑하고 미워하고 오해했던 선배의 얼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네바 강 위로 일렁이는 햇살을 바라봤다. 미진 잘 만나고 왔어요? 율라가 물었다. 네, 연구실 근처에 갔다가 여름 정원에 들러서 강변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자그마한 체구의 동양 여자가 메뉴판을 들고 와서 율라와 러시아 말로 대화를 나눴다. 누구냐고 묻네요. 미진 동생이냐고. 그래서 미진 친구라고 말했어요. 어제 서울에서 왔다고. 여자가 나를 보며 러시아 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미지가 닮아서 가족인 줄 알았대요. 페테르부르크 여행 잘 하라고 밤에는 지하철 타지 말라고 위험하대요. 나는 고맙다는 말을 러시아 말로 전했다. 볶음국수와 스프링롤을 먹고 우리는 천천히 율라의 플랫으로 걸어갔다. 이제 미지가 왜 싸웠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율라가 말했다. 상처될 말 실컷 해놓고 눈앞에서 그녀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증오한 적도 있었어요. 이민 가방에 짐을 싸는 그녀더러 빨리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율라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율라 그녀가 저더러 말했어요. 율라 덕분에 러시아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몇 번이나 그 말을 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그 말을 듣고 율라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둘 다 모국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오해가 많았어요. 문화도 달라서 미진이 농담이라고 한 말이 나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지요. 그건 미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둘 다 의지할 데가 없는 천지여서 날마다 붙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기대하게 되고 그만큼이나 실망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에 왜 그렇게 싸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작은 싸움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왜 기억나지도 않는 일로 그녀를 그렇게 몰아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도 그녀 나름대로 당신에게 미안한 게 많을 거예요. 나도 그녀를 알아요. 율라 다혈질이잖아요. 감정을 꾸며 말할 줄도 모르고 맞아요 맞아. 율라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한국어랑 러시아어는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요. 폴란드 사람이 러시아어를 배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겠지요.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더 어려웠을 테고 자존심도 셌으니까 그때는 그 자존심이 그렇게나 거슬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그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율라의 부엌 식탁에 오렌지 주스에 탄 보드카를 몇 잔 나눠 마셨다. 대화가 잦이 끊겼고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율라가 말했다. 소원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말린 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소원 어린애들은요? 어린이 한 말을 다 진짜를 믿고 받아들여요. 평생 동안 그 말과 함께 사랑하는 거지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내게 말했어요. 너는 쓸모없는 계집애야. 덩치만 큰 계집애. 눈에 띄고 싶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몸이 커졌습니다. 웅크리며 조금이라도 작아 보일까 해서 구부정하게 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라지고만 싶었습니다. 러시아 남자가 청혼했을 때 도망치도 거의 결혼해서 여기로 온 건 그런 이유였지요. 그가 나를 무시하고 이유 없이 욕을 해도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와 결혼까지 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율라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어렸다. 그와 헤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미진이 집을 보러 왔어요. 같이 살기로 하고 밤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했지요. 미진이 러시아에 온 지 1년밖에 안 돼 어려운 점이 많을 때였습니다. 내게 도움을 청할 때마다 기꺼이 들어줬어요. 같이 이민국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미진이 러시아로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변인처럼 말해주고 미지는 내게 고마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내 모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친구라고 하면서도 내가 미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라고 미진이 점점 더 러시아 말을 잘하게 될수록 저의 도움을 필요 없어질수록 매력적인 친구들과 어울릴수록 미진에게 화가 났습니다. 미진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날 견딜 수 없게 하더군요. 이타심인 줄 알았던 마음이 결국 이기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미진이 떠난 이유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생가 앞에서 선배를 보았다. 선배는 군청색 반바지에 흰 라운드색 티셔츠를 입고 검은 배낭을 맨 채 벽에 기대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그때마다 머리칼에 가려진 선배 얼굴이 드러났다. 얼굴에 깃든 표정이 아이 같았다. 우리는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고 조용히 도스토옙스키의 집안을 걸어 다녔다. 탁상시계는 그가 죽었던 시각에 맞춰 멈춰 있었고 벽에는 그가 그린 그의 자녀들 초상이 붙어 있었다. 그가 평생을 빠져 지냈던 롤렉 가구 기구가 전시된 곳도 있었다. 선배는 아무 말 없이 도스토옙스키의 직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나를 한번 보다 했다. 그의 초상 앞에서 우리 둘은 한참 서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살 때 선배의 책상 위에 있던 그 초상화였다. 도스토옙스키는 한번 차이도 많이 나고 자의식이 강하고 예민해서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했던 우리 둘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묶어줬다. 선배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공부하러 러시아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선배가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길어봤자 7년 안에는 끝날 거라고는 했지만 그 말이 말 그대로 들리지 않았다. 언제고 선배를 다시 볼 수 있다고 되뇌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선배가 러시아에 가기 전까지 3년을 같이 살았다. 선배가 집을 나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비를 크게 헐어서 장을 보고 선배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던 일이 생각난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만두, 김밥, 콩나물국, 잡채, 두부 샐러드에 고구마 맛탕, 수박 화채를 만들어 상에 내놓았다. 커다란 김밥을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는 선배를 보면서 이 사람이 타국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지 않을지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선배가 떠나 텅 빈 방에 앉아 남은 잡채를 꾸역꾸역 먹으면서도 나는 울지 않았다. 슬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고기도 못 먹는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뭘 먹고 다닐지 막막하게 걱정했을 뿐이다. 그럴듯한 걱정으로 나의 깊은 상심과 슬픔을 덮고 속이는 일에 나는 익숙해졌다. 5일 축제 기간까지도 선배와 직접적으로 대한 적은 없었다. 노래패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게 되면 선배는 나와 꼭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홈커밍데이 때도 마찬가지였다. 홈커밍데이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러 들어간 술집 지하에서 선배는 내 옆 테이블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었다. 선배 옆에 앉고 싶었지만 술집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앉다 보니 얼떨결에 8, 90년대 학번 선배들 사이에 끼어앉게 됐다.
내 앞에는 한눈에도 피곤해 보이는 선배 둘이 앉아 있었다. 피곤한 얼굴에서 이 자리에 대한 불만이 보였다. 공이학번이라고 그중 곱슬머리 선배가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꺼냈다. 명함에는 변리사 신경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난 86학번이야.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나를 뜯어보듯 바라봤다. 무한해진 내가 눈길을 피하다 다시 그를 봤을 때도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였다. 무한함이 불쾌함으로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내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너도 국문과라며? 나 국문과 9호학번이야. 이름은 김현숙. 변리사 선배 옆에 앉아있던 여자 선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K신문 기자였다. 그날 술자리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 같다. 졸업생 선배들은 술을 빨리 마셨고 자기들끼리 날선 농담을 주고받았다. 농담이 아니라 공격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지만 말투나 분위기를 봐서 이해한 것이지 선배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알아들은 건 아니었다. 노선이니 NL이니 PD니 배반이니 하는 말들을 나중에는 서로 쌍욕까지 섞어가면서 빈정대기 시작했는데 99학번 선배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격해졌다. 우리 테이블 선배들은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신경도 쓰지 않았다. 원래 우리 노래패에 기센 애들이 많이 들어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술만 마시면 치고받고 싸우고 기자 선배가 소리치듯이 말했다. 여기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선배? 말을 하는 건지 소리를 치는 건지. 스피커에서 에미넴의 랩이 큰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가 뒤풀이 장소를 이런 데로 정했는지 다른 애들도 아니고 노래패 애들이. 변리사 선배의 시선이 내 손에 머물렀다. 살구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을 그는 찬찬히 훑었다. 못마땅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예전에는 대학생이라면 지성인이었어. 요즘 애들 머리에 물이나 들이고 손톱칠이나 하고 대중문화에 찌들어서 지들 선배들이 이룬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모르지.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피웠다. 그와 기자 선배가 대화를 나눌 동안 나는 미진 선배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미진 선배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나를 지지하는 눈빛을 보내줬다. 적어도 나는 선배의 눈빛을 그렇게 기억한다. 야, 영재야, 사장한테 여기 노래소리 좀 줄여달라고 해봐. 머리 아프다. 기자 선배가 내 옆에 앉은 99학번 선배에게 소리쳤다. 노래소리가 줄어들자 소주를 연거푸 마신 변리사 선배가 푸념하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 선배 대접을 받았냐? 난 그저 우리 노래패가 건강하게 이어지길 바랬을 뿐이야. 근데 이게 무슨 꼴이냐? 너네 동아리 내가 볼 땐 미래가 없어, 미래가. 99학번 선배는 연신 선배들의 빈 잔에 소주를 채워 넣으면서 변리사 선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기자 선배가 그 말에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형, 우리 학교 여자애들 보셨어요? 계집 애들처럼 몰려다니면서 선배 보고 오빠라고 하질 않나. 우리 노래배도 단단하게 이끌어준 남자애들이 안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여자지만 여자애들 뭉칠 줄도 모르고 도무지 조작질이라는 걸 이해 못하잖아요. 그 말을 끝내 기자 선배가 나를 쏘아봤다. 소은이라고 했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너도 우리 후배라면 그런 여성적인 태도는 좀 버려야 할 것 같다. 말투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나도 여자지만 사회에 나와보면 참 융화가 안 되는 여자들이 많아. 툭하면 삐지고 불평불만해.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 우리 대학 여자들이 좋다는 게 뭐야. 제3의 성이잖아. 여자지만 다른 여자들의 열등함은 지양해야지. 내 선배니까 말해주는 거지.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해주겠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으면 사회에 나가서 욕먹는다 너.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칼,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 가는 목소리, 낯가리고 내성적인 성격, 여자라는 성별까지 그 자리에 앉아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뭐야, 기분 나빠. 표정이 왜 그래? 기자 선배의 물음에 나는 대답 없이 미진 선배를 바라봤다. 미진 선배는 나를 향해 10개 웃어 보였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읽혔다. 남자애들이 편하게 하지. 우리 때는 후배가 마음에 안 들면 세워놓고 빠따로 두들겨 팼어. 그게 다 교육이었지. 변리사 선배가 입을 열었다. 지랄 미진 선배였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변리사 선배가 낮은 소리로 물었다. 지랄이라고 했습니다. 선배의 대답에 그때까지도 말싸움을 하던 옆 테이블 선배들도 우리 쪽을 보고 조용해졌다. 변리사 선배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디서 하늘 같은 선배한테 말도 못합니까? 그 말을 하는 미진 선배 얼굴에 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미진아, 경석 형이 새내기 예뻐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잖아. 형 아시잖아요. 쟤 좀 예민한 거. 미진아, 사과드려. 경석 형께.
다른 형들께도 사과드려. 기자 선배가 미진 선배의 팔을 붙잡았다. 이거 놓으세요. 미진 선배가 기자 선배의 손을 뿌리쳤다. 합번이 벼슬입니까? 해마다 나타나서 제일 어리고 만만한 여자애 붙잡고서 주정하는 인간도 제 선배입니까? 신경석 씨, 민주주의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이 작은 집단에서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위에서야 후련한 사람이 무슨 민주주의 운운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독재가 편할 거야.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씨발 이 더러운 꼴을 꼭 쟤한테까지 보여줘야 합니까? 전 이제 그러기 싫어요. 싫습니다. 넌 항상 이렇게 감정적이었어. 그게 내 약점이고 그건 극복 못하면 너 사회생활 못해. 기자 선배가 말했다. 김현숙 씨나 잘하세요. 여자인 게 그렇게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여자들은 감정적이고 분란 일으키고 이기적이어서 조직 배반하기 쉽고 여자의 적은 여자고 그런 자기 부정이 김현숙 씨가 말하는 건강함이었습니까? 여자 후배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한 선배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나갔다. 나도 부랴부랴 책가방을 메고 선배를 따랐다. 길가로 나가니 선배는 이미 로터리 쪽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미진 선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선배, 앞으로 가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선배는 이상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웃는 게 아니라 우는 얼굴이었다. 책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다. 선배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길을 건너 앞으로 걸어갔다. 울고 있는 줄 알았다면 말을 걸지 않았을 텐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선배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선배가 우리 노래배의 학생운동 전통을 끊었다고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던 학생운동이 급속도로 무너지던 시기에 선배는 노래배 상황을 했다. 엄격한 선후배 문화, 남학생 중심에 운영되는 집행부, 상명하복식 문화에 선배는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했고 기존 구성원들은 그런 선배에게 질려버렸다. 형들이 물려주신 전통을 하나가 되어 지켜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문제거리도 아닌 일을 붙잡고 기존의 운동 방식까지 비판하는 그녀를 고운 눈으로 봐주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한다.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평등한 관계 맺음, 여성주의 교육을 주장하는 선배가 동아리를 떠나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말을 들으면서도 선배는 동아리에 붙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집부통의 독한 인간의 소리를 듣던 선배도 고작 20대 초반이었을 뿐이다. 여러 사람의 미움을 견디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겠지. 자신을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동료가 없는 내부에서의 투쟁이란 대개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까. 그날 로터리 횡단보도 앞에서 25 선배가 흘렸던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그때까지 누적된 외로움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선배가 러시아 가고 나서 3달 뒤였을 거예요. 노래패 문 닫은 게. 그랬던 것 같다. 선배가 답했다. 대놓고 우리를 책망한 선배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실망한 내색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제가 너무 손쉽게 없애버린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선배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도스토옙스키 생가 뒤편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다. 5월의 강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대학에 와서야 토론할 수 있게 된 21의 아이들이 그게 너무 아프고 괴로워 노래를 불렀어. 어떤 선배들은 노래가 교육의 도구이자 의식화의 수단이라고 했지만 나는 우리 노래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다고 생각해. 나만의 어둠을 따라 살지 말라는 다짐,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행복,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조회 시간에 태극기 앞에서 부르는 애국가 같은 게 아니길 바랬어. 선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진심을 말할 때 선배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금씩 떨렸다. 선배를 말할 때 감정이 배어나오는 나약한 습관을 고치고 싶다고 말했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목소리가 떨리는 버릇,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성격, 느리게 걷고 느리게 먹고 느리게 읽는 기질, 둔한 운동신경,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100가지 의미를 찾아내 대세임질하는 예민함 같은 것들을 선배는 부끄러워했다. 그런 약점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선배가 생각했던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선배가 스스로 약점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그것들 덕분에 자주 웃었다.